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에 전력을 기울이려는 시점에 오늘 아주 미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으로 재입국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특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 역시 월북자 발생을 사실상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역전쟁과 패권 다툼으로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총영사관 폐쇄라는 외교적인 초강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구한 데 대해서 중국 역시 쓰촨성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청했습니다. 양국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수록 한반도 역시 많은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나온 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다시 재월북을 해서, 재월북은 아니죠. 월북해서 개성적으로 왔다. 그런데 뭐 사실 뭐 탈북민이 월북을 다시 하는 경우가 처음은 아닙니다만 특이한 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서 비상체제 선포를 했어요. 특급 경보를 발령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군사분계선을 통해서 월북한 사례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정치국 회의까지 했다는 거는 북쪽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북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동안에 이제 북한의 방역은 북중 북러 국경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국제 철도나 아니면 그 항공 노선을 차단하는 방식이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서 지금 의심 환자가 발생한 셈이 된 셈이죠. 네. 이 3년 전에 한국에 온 탈북민이 3년 전에 들어왔던 경로로 다시 갔다, 뭐 이렇게 헤엄쳐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북한은 그야말로 긴장 상태가 최고조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북중 국경을 튼튼히 다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하게 남쪽에서 지금 그 코로나19 의심자가 넘어왔으니까요. 그럼 이제는 좀 주민에 대한 통제가 한동안 굉장히 강화될 것이다. 또 남북 간의 교류도 조금 차단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훨씬 더 강하게. 일단 방역 차원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북한이 초점을 뒀던 그 방역 방식, 북중 북러 국경 차단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이제 방역 차원에서 보면 북으로서는 방역이 뚫린 셈이니까요.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최근 한 6월 달부터 전단 살포 문제도 있었고, 또 이번에도 또 탈북민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탈북민이 발생하면 북에서는 그 소재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 행방불명 처리를 하고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단속이라든가 통제, 이게 훨씬 강화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실 이제 우리 군 당국에서도 사실상 특정인을 지목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월북자 발생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인데, 지금 북한 쪽에서는 바다에 떠오는 뭐 물품이라든가 풍선을 타고 오는 것들을 보면 만지지 말고 즉시 신고하거나 태워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코로나 감염을 의심해서일 텐데, 근데 이 지금 재월북자, 탈북자는 코로나한테 본인한테 그런 감염 증상 같은 게 있다 의심이 된 상태에서 갔다면 혹시 좀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이걸 지금 그 의도를 예단해서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혹시 그분이 코로나 의심 환자였고 여기에서부터 발병됐었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치료를 위해서는 남쪽이 더 안전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예단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북이 지금 조사 중일 테니까 어떻게 판단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탈북자, 다시 월북한 탈북자가 어떤 형사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탈북 단체들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뭐 사실로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건너간 상태에서 북 발표를 보면 19일 날 도착을 했는데 24일 날 이제 당국에 붙잡힌 거죠. 그럼 닷새 동안 개성과 그 인근 지역을 지금 이 사람이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다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밝혔을 것이며 이 사람이 밝히지 않은 혹은 그쪽이 고향이라고 하면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나서서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등등을 고려하면
북이 지금 그 개성을 완전 폐쇄 상태로 만드는 거는 일견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처럼 뭐 CCTV에 촬영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그렇죠.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동선이 파악되거나 이러질 않으니까 예. 입을 다물어 버리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방식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비록 바다를 통해서 헤엄을 쳐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다에 헤엄을 쳐서 갔다 하더라도 우리 군의 경계태세, 또 동시에 또 북한군의 경계태세 양쪽 다 지금 뚫린 셈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북의 발표대로 한다고 하면 금방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군의 경계태세가 다 뚫린 셈이죠. 네, 그거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아마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후유증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네. 그 지역이 그만큼 그 탈북자를 찾아내기가 사람들이 이동 바다 특히 한강 하구나 아마 바다 쪽인 것 같은데 네. 찾아내기 어려운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뭐 그렇게도 추정이 됩니다. 네. 과거에도 이제 황해도 남쪽, 서해 쪽을 통해서 북이 남파 간첩을 보낼 때 많이 활용했던 루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루트들을 아마 활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 뭐 해류에 따라서 그 물통을 타고 네.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했었고 네. 또 그쪽 교동이나 강화 김포 쪽에 가면 굉장히 좁은 수역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수영에 능하거나 그쪽 지형지리에 익숙하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식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됩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건 이제 이번 월북자 발생, 더군다나 이게 또 코로나19와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외교 안보 라인 다 바꾸고 남북 관계에 뭔가 돌파구를 뚫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아까 뭐 의도도 말씀하셨는데 네. 북이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뭐 제 기대 반 혹은 예상 반으로 예상하면 큰 그림에서 큰 틀을 바꾸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북 입장에서 이걸 코로나19하고 연관시켜서 방역 문제 차원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인적 접촉이라든가 교류라든가 하는 게 한동안 제약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런 필요성이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측면도 있어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용환 실장님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뭐 기대도 가져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최근 동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예. 지금 올해 최대 역점 사업이 이제 평양 종합병원 건설 아니겠습니까? 예. 현장에 가서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책임자들을 질책을 했고 교체를 다 해버렸어요. 인사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닭공장에 가서 또 주민들 식생활 개선 얘기도 했고, 근데 어떤 군사적인 이런 부분은 행보를 좀 피하는 것 같고 민생 행보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보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 북의 지금 기본적인 입장은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정면 돌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성과 창출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평양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직접 지시한 사업인데 발표 내용을 보면 예산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당이 흙탕치를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북의 그 건설 사업 방식으로 미루어 추정컨대 그 민간의 자본을 모아서 건설하는 방식을 썼을 거고 그 과정에서 아마 내부 불만들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질책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부분은 지금 6월 달부터는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서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날 것이라고 예상되기 전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 문제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당분간은 이제 국내 문제, 민생 문제, 자력갱생의 문제 쪽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예. 자, 화제를 좀 바꿔서요. 지금 미중 관계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무역 전쟁 때문에 계속 골이 깊었는데 미국이 이제 중국 대사관, 총영사관이죠. 휴스턴에 있는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또 서촨성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 이렇게 좀 요구를 했는데 이건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외교적으로?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사관을 폐쇄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사관이라는 게 사실은
그 나라에 있는 자국 국민들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실인데 그렇죠.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중 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력 이동이 굉장히 많지 않은 상황인지라 네. 단기적으로는 그 영사관 폐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왕래가 없으니까요. 예, 네. 오히려 상징적인 의미에서 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이 처음에는 무역 전쟁으로 시작됐다가 점점 이렇게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데 네. 이게 미국 대선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마냥 그 확전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도 개입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하면서 이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지적재산권 여기에 대해서 위해가 된다 이렇게 위해를 가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까? 사실 그 지적재산권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미중 간에 굉장히 오래된 갈등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이 그런 문제들을 제기한 바가 있고 하지만 아주 미국이 결정적으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꼭 휴스턴을 지정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 대외 공관이라는 것이 중국이나 미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 대외 공관이 사실은 자기 주재국의 공개적인 정보를 모아서 본국에 보내는 업무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는 미국의 판단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서 서류들을 잔뜩 모아놓고 예. 이게 불태우고 있는 소각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주민들의 이 스마트폰 이런 데 촬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중국은 실제로 요구뿐만 아니라 정말 실제로 폐쇄가 단행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 뭐 공관이 폐쇄되는 상황에서는 네. 이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짐의 양이 한정돼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자그마한 그 문서나 서류 같은 것도 넘겨주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네. 그 문서를 불태우는 걸 가지고 좀 확대 해석하는 거는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지금 최영환 실장님께서 미국 대선과의 관련성을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강수를 두는 것은 미국민들 사이에서 깔려 있는 어떤 반중 정서, 중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서를 선거에 활용해서 본인의 지지율 회복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카드다.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네. 미국 내에서 이제 찬반 양론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측면이 많은데 네. 그 중국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그 미국 내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오면서 그거에 네. 대한 미국 그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가 필요하다는 엘리트들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결합돼 있기 때문에 네. 대선 선거 국면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 지금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한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제 8월에는 미중이 정면 충돌할 것이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뭐 근거가 있는 예, 것은 아닙니다만. 근데 이렇게 미중 관계가 계속 갈등으로 치달으면 북미 간의 어떤 대화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좁아지는 거 아닐까요? 사실 저희로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하노이 결렬 이후에 북한은 중국하고 관계, 러시아하고 관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이른바 신냉전 구도에 편승해서 미국하고의 대결에서 자기 우군을 만들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 네. 이런 그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중국에 있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핵 협상에 있어서 좀 더 빡빡하게 굴러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의 문제, 그러니까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미중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대상이다,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서로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하고 이런 상태에서 또 이 부분 북한 문제는 서로 협력할 대상이다. 저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잘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미중 갈등이 과거의 미소 이데올로기 냉전 시대하고 조금 네. 다른 것은 네. 미소 갈등은 이데올로기 대립이었기 때문에 갈등이 전면적이고 전폭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중 간에는 물론 갈등의 측면도 있지만 협력의 영역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갈등의 경계선도 그다지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교역량도 굉장히 존재하고요. 많고 예, 기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8월 충돌설을 말씀하셨지만은 네. 아마 정면 충돌까지 가기는 전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비건 부장관의 발언들도 보면 핵 역량에 있어서 어떤 전략적인 균형을 추구하자, 코로나 문제, 마약 문제에 있어서 협력하자,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에 있어서 우리가 협력할 게 있다라는 네. 전체적으로 미중 간의 이익이 그 공유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쭉 하는 속에서 지금 북한 문제를 언급을 한 것이죠. 네. 근데 북한 문제에 집중해서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미국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어떻게 다뤄보려고 생각하는데 결국엔 제재가 워킹하려면 중국의 도움이 필수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과거의 냉전 시대보다는 한층 더 복잡하다. 그리고 그렇죠. 네,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엮여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이제 외교 안보 라인이 하나씩 둘씩 인사청문회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인영 장관 이미 인사청문회 끝났고요.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평양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평양에 내가 특사로 갈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서훈 정의용 특사 얘기를 비공개로 제안했는데 북한 쪽에서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우리가 거절했다 이렇게 공개를 해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인영 장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통일부 장관은 북한 쪽에서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남북 관계가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 국가 간의 관계란 뭐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국가 간의 관계는 특히 계속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요. 어떤 의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북이 볼 때 거기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예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이 관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인영 장관이냐 아니냐보다도 그 회담에서 북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의제를 북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는 저는 특사는 언제든지 가능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내일은 바로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워낙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또 사실 뭐 이분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또 2005년 한빛은행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 때도 다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는 특별히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그 여야 정당들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말씀을 좀 신중하게 해주고 계신데, 자, 좋습니다. 그럼 청문회에 대해서는 내일 뭐 지켜보기로 하고요. 서훈 지금 국가안보실장관은 2000년에 첫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이미 물밑에서 사전 준비를 하면서 손발을 잘 맞췄고 서로 굉장히 잘 아는 사이죠. 네. 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보배다, 국가의 보배다 이렇게까지도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외교 안보 라인이 이제 서로 손발을 맞춰 갈 텐데 여기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역할, 국정원장이 취임했을 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뭐 국정원은 전면에 나서 일하는 조직은 아닌 셈이고요. 네. 그렇지만 남북 관계나 특히 외교안보 문제에는 뭐 국가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외교안보 문제는 전 국가의 역량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이나 기관이 아주 독보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체 외교안보 라인의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잘 알고 서로의 의견이 잘 조율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 팀이 얼마나 잘 그 조율을 해서 하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